김성환의 시사야. KBS 대하 드라마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죠. 정통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이미 제목에서 느끼셨겠지만 여말 선초 격동기 속에 조선 건국의 기틀을 만든 태종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서는 이 정통 대하사극 얘기와 함께 좀 가정법을 끌어와서요. 만약 태종 이방원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의 장남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지 좀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한동안 TV에서 정통 대하사극을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뭐 100부작, 200부작 해가지고 용의 눈물이라든가 태조왕건, 대지영 저도 뭐 숱하게 봤거든요. 계속 돌려보면서 봤는데. KBS가 만든 것 같은데요. 작품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았다는 작품들인데 호평을 얻으면서 사실 대하 정통사극의 전성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제작비가 수백억 규모로 뛰고 예. 종합편성 채널 그다음에 뭐 유튜브 이런 다양한 매체가 생기면서 시청자들이 이제 100분은커녕 뭐 50회 이상도 뭐 그런 맞아요, 긴 맞아요. 호흡의 사극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2016년에 장영실을 마지막으로 해서 네. KBS 대하사극이 사라졌는데 2017년 방송할 예정이었던 다산 정약용 편성이 불발된 이후에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사극의 형태는 조금 좀 연성화됐다 그래야 되나요? 다양해졌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팩션 사극이니 퓨전 사극이니 해서 사극 자체는 엄청 다양해졌는데 네. 대하 정통 사극만 좀 후퇴한 측면이 있고 뭐 요즘에는 뭐 장편 소설도 잘 읽지 않고 그러니까는요. 그리고 역사 궁금하면 또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정통 사극이라는 게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시청자들의 구미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기 예, 때문이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좀 뻔한 이야기를 그리는 측면도 네. 있고 왕 중심의 제국이라든가 왕국 건설 같은 그런 조금 그 남성주의적인 역사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팩션 퓨전 사극은 뭔가 역사적인 소재를 차용은 하지만 현대적인 감성의 어떤 코드로 뭔가 좀 스토리텔링을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주인공도 왕이나 왕후 궁녀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노비까지도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뻔하고 식상한 역사보다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좀 즐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얘기긴 한데 정통 대하사극은 네. 어마어마하게 소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KBS 아니면 제작 못한다. 그렇습니다. 다 돈이다. 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던 걸 좀 사실은 제일 큰 걸림돌이고 또 천문학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100억 원은 기본이고 뭐 50부작을 만들면 300억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뭐 사실 정말인지는 뭐 KBS 관계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PPL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워낙 많은 인력과 물자가 드니까 지금 사실은 사극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런 연기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극의 전투 장면은 주로 밤에 찍는데 밤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무슨 맨날 전투가 밤에만 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횃불 켜놓고 막 이렇게 전투하는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 밤에 찍으면 제작비가 조금 덜 드나요? 뭐 그렇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뭔가 하여튼 한밤의 전투 장면은 횃불 그다음에 불화살 튕기는 화롯불 이런 어떤 영상 미학적인 효과를 좀 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 예. 적은 비용과 인원에 시달리는 이른바 PD들 입장에서 보면 뭐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정통사극이 부활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흥미있는 팩션이나 퓨전도 있어야 되지만 제대로 역사를 보여주는 어떤 정통사극도 있어야 된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저는 사실 60부작 70부작인 그런 대진제국이라든가 추한지라든가 중국 드라마를 좀 보는 편이거든요. 아, 그 인기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영방송이 KBS 목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지금 방영되는 태종 이방원은 제가 뭐 50부작 100부작인 줄 알았더니 32부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보았던 그런 뭐 그야말로 큰 강이 유유히 흐르는 그런 대하 드라마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5년 만에 부활한 대하사극 주인공이 네. 태종 이방원. 네. 좀 의미심장한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전에도 많이 다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또 이방원이야 뭐 이런 느낌 이런 게 있어서 워낙 그 용의 눈물의 그 어떤 유동근 씨 또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 태종하면 유동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태종 안건 이후에 사실 조선 초기 이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정통사극이
흥행해서 이렇게 재미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멸의 이순신도 사실 평균 시청률이 한 22% 정도 했다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대박인데 예. 뭐 그 당시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고려나 삼국시대 조선말 뭐 아무리 해봐야 시청률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모처럼 기획한 정통사극인 만큼의 어떤 리스크는 줄여야 되는데 뭐 지금 6회인가 방영을 했는데 평균 뭐 6, 7% 정도 뭐 7% 정도 하는데 뭐 요즘 관점에서는 어떤 뭐 나쁜 성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쁜 성적은 아니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20%는 돼야죠. 예, 그런가요? 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거 정리하자면 굉장히 익숙한 주제를 일단은 선택을 했다. 그런 건데요. 태종 이방원에서 우리가 어떤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각자의 취향이겠죠. 그러나 저는 극 초반에는 그 태조 이성계 장남인 진안대군 이방우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싶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만약 태조의 장남이 이방우인데 이방우가 왕위를 이었다면 조선왕조는 어땠을까? 완전히 다른 길을 걷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예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태조실록에 나온 대로라고 하면 장남인 이방우는 1393년에 죽었는데요. 실록에 이렇게 나오죠. 이방우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날마다 술을 마셔댔다. 마침내 소주를 마시고 병이 나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술병으로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마다들의 부흥 소식을 들은 태조 이성계는 3일간이나 조회를 정지하라는 명을 내리고 근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태조가 이방우에게 경효라는 시호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조선인이 건국한 게 1392년. 그러니까 건국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큰아들을 장남을 이룬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뭐 이 아버지인 태조, 그다음에 동생인 정종, 태종 뭐 다 해서 이방우의 죽음을 좀 애달파했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챙기는데 이방우가 죽은 지 47년이 지난 후 그 세종의 부인이 소원왕후 심씨인데요. 그 심씨의 양로잔치에 이방우의 부인인 지씨가 참석했다라는 실록이 보이고 실록 기사 그리고 세종이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큰어머니 지씨에게 옥장과 금배를 올렸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장남의 예우는 그 가족들에게 했다는 얘기네요. 극진하게. 이제 그것도 세종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됐나 본데요. 이방우가 죽은 지 400년이 이제 지난 그런 정조 때인데 1789년인데요. 정조가 이제 영주의 능에 행차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어가를 가로막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죠. 무릎을 꿇고. 그 시는 진안대군 이방우의 15대 손입니다. 잦은 병난 때문에 개풍에 모셨던 조상님의 무덤을 잃어버렸고 저희 가문도 먹기 살기가 힘들어서 무덤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데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개풍에 큰 홍수가 났는데 진안대군 묘라는 비석이 드러났습니다. 제발 조상님의 무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거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고 하죠. 아니, 태조 이성계의 장자였는데 무덤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했는지 사실 모르는 거고 그리고 무덤을 찾았으면 빨리 세우면 되는데 그것도 못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무덤을 찾긴 찾았는데 이미 다른 백성들의 무덤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종친이라도 감히 백성들의 무덤을 깔아뭉개고 새로운 무덤을 조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례함을 무릅쓰고 아래는 겁니다라고 이제 아래는 거죠. 왕실에서 너무 무심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소연을 들은 정조 임금이 가슴을 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분은 우리 집안의 오태백이신데라고 하면서 그 묘가 실전되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떨어져 나간 비문 조각과 깎여 나간 글씨를 이끼에 묻히고 돌이 부서진 채로 비로소 찾아냈구나라고 한탄하면서 무덤을 조성하라라는 추상 같은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정조가 무덤이 조성된 뒤에 진안대군은 태조의 장남으로 해서 효성스러웠고 신하가 되어서는 미더웠다. 의로운 군대가 서쪽에서 돌아오자 동쪽으로 떠났다. 이분이 곧 오태백이셨다라는 시를 직접 지어서 비석에 새겼습니다. 오태백이 근데 누구예요? 오태백은요. 중국 춘추 시대의 춘추 5패 중에 하나였던 오나라를 세운 시조였어요. 원래 그 태백이라는 인물은 주나라 태왕의 장남이었는데 아버지인 태왕이 왕위를 자기 말고 막내 아들한테 이렇게 물려줄 생각을 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간파를 하고선 둘째 동생 보고 너도 꿈 깨라 이러면서 같이 표표에 이제 오랑캐 땅으로 떠났는데요. 그러면서 이 태백이 몸에 문신을 새기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나는 절대 왕위를 이을 수 없다라는 뜻이 없다라고 뜻을 전하고 이제 그 오랑캐 땅에서 제후국인 오나라를 세웠죠. 뭐
요즘도 우리나라 재벌 기업은 장자세습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네. 그 조선시대 장남인데 네. 장자잖아요. 네. 근데 왕위를 그냥 쿨하게 툭 버리고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태백이 바로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남과 차남이 이제 줄줄이 왕위를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막내 아들이 왕이 됐어요. 주나라에서. 예. 그러면서 이제 훗날에 중원의 천자국이 되죠. 상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운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천자국이 되는데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막내 동생에게 쿨하게 왕위를 양보하고 오랑캐 땅으로 간 태백을 칭송을 했는데 공자님도 천하를 양보한 태백은 지덕한 덕을 칭송할 만하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를 비롯한 조선 사람들도 태조 이성계의 장남인 이방우를 조선의 오태백이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방우는 오태백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냥 쿨하게 왕이 양보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태조 이성계에게는 다 아시다시피 두 분의 부인이 계시죠. 예, 예. 정비인 신의왕후 한 씨는 어떻게 보면 향처라 그래서 고향에 둔 부인이다라고 해요. 그분하고 이제 6남 2녀를 두었고요. 그다음에 계비인 신덕왕후 강 씨는 뭔가 경처라 그래서 서울에 또 부인을 두는 케이스 이렇게 돼가지고 예. 2남 1녀를 이제 각각 두었는데 한 씨와의 사이에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이방우라든가 지금 얘기하는 장남하고 이방과 정종이 되시고 그다음에 예. 방이, 방간, 방원, 태종이 되시는 분 그다음에 방연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강 씨와의 사이에서는 방번, 방석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11명의 자녀 가운데 이방우가 맞이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효자였고 형제 간의 우애가 돈독했다라고 하고요. 실록을 보면 이방우는 시서에 몰두하고 몸소 검약을 실천했고 일체의 부귀영화에는 전혀 뜻이 없었다. 그리고 고려주에 벼슬을 해서 예의판세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여느 집안의 장남과 크게 뭐 다르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388년에 아버지 이성계가 요동 정벌에 나섰다가 위화도 회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단행하면서 운명이 이제 갈리는데요. 이 정조 때 이방우의 무덤을 다시 세우면서 이방우의 삶을 기록한 정조실록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태조대왕 즉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명나라를 받들자 대군 즉 이방우는 가족을 이끌고 철원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응거한 것이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위화도 회군 얼마나 유명한 역사적 사건입니까? 네. 근데 네. 이걸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 실록 기사가 매우 의미심장한 게 아버지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고 역성혁명의 뜻을 구체화하니까 본인은 철원으로 응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그것은 이방우가 아버지의 혁명을 반대했고 고려의 충신으로 남기를 원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조실록은 위화도 회군 이후에 이방우 행적을 소개를 하는데 1392년에 태조가 이 조선을 개국하고 왕에 오르자 대구는 마음속으로 두 동생 즉 정종과 태종이 모두 왕의 제목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고향 함흥으로 낙향을 했다. 태조께서도 대군의 뜻을 대략 아시고 땅과 집을 하사하는 데 그쳤고 장남의 뜻을 꺾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그 자취를 묻어버리고 싶어 했다라고 했습니다. 장남이 있는데 네. 아버지가 역성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네. 위씨 왕조를 만든 건데 그건 나 못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이랬던 그 장남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자취를 묻어버리고 싶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뭐 사실 이방우가 무슨 실록처럼 뭐 두 동생이 왕의 제목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뭐 오태백처럼 나는 싫어 뭐 이렇게 응가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아버지의 뜻과 맏아들의 뜻은 달랐고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그 아들의 자취를 숨겨버리고 싶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거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는 고려 왕조를 쓰러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했지만 맏아들 그것도 이 이방우는 고려의 충신으로만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실록은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속상함, 그 예. 분함,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예. 술을 마시다가 술병으로 돌아가셨다. 실제로 그 이성계가 술을 이렇게 계속 내려줬다고 합니다. 예전에 소주는요. 그래요?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지금 독하죠. 우리 얘기하는 그런 소주가 아니라 한 40~50도 되는 그런 소주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주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죽었다라고 술병으로 죽은 거죠. 그럼 만약 장남인 이방우가 태조 이성계 왕위를 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역사라는 건 우리가 뭐 늘 얘기지만 가정법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도 적장자인 이방우의 세자 자리를 넘볼 수는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태조가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 씨의 어린 아들 방석을 또 세자로 점찍어 두진 않았을 거다. 또 그렇게 됐으면 또 1차, 2차 왕제난이라는 어떤 고륙상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신의 왕후
이방우가 장남을 그냥 바로 왕위를 임명했더라면 예. 그럼 장남이 왕위를 그냥 자연스럽게 물려받으면서 내려갔을 텐데 그렇죠. 장남의 존재가 지금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위 계승 순위가 확 흐트러져 버리니까 신덕왕후인가요? 신덕왕후 강씨. 신덕왕후 아들을 이제 임명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왕자의 날이 거예요. 발생했다. 예, 어린 아들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왕자의 날이 일어나서 동생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뭐 잘 알지만 부자도 없고 형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우가 만약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면 이성계 차남인 이방가가 2대 임금인 정종으로도 등극할 수 없었을 거고 그 다섯째인 이방원이 3대 임금인 태종이 될 수도 없었을 그렇겠네요. 거고요. 아무리 서슬이퍼런 이방원이라도 큰형님을 제치고 감히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태종태세 문단세 이거 완전히 바뀌었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랬다면 조선의 설계자라고 하는 정도전도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이 1차 왕자의 난 때. 그렇죠. 1398년에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한 거죠. 이방번하고 같이 죽었죠. 예. 참 이게 권력은 절대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 정통성 측면에서 보면 이방호가 죽은 건 참 아쉬운 대목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쓸데없는 피를 초반부터 흘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이복 동생들의 피를 대가로 왕위에 오른 게 태종 이방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태종 이방원의 가장 큰 업적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태조가 있고 지금 이제 정종이 있고 그다음에 태종이 있는 거잖아요. 뭘까요? 그 조선 건국의 기틀을 잡은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아는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뭔가 이 시험에도 나오는 그런 뭐 이 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천고에 빛날 어떤 태종의 업적이 따로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세종대왕을 낳았다라는 거. 세종대왕을 낳았다라는 거고 또 더 큰 업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맏아들인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특히 즉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거. 이거는 정말 천고에 빛날 업적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장자가 아닌데 1,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면서 그 사실 왕위에 오르기까지 거의 뭐 피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봤으니 나는 꼭 장자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 수 있겠다. 아닙니다. 원래는 그 태종 이방원이야말로 장자한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본인이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리고 또 양녕대군도 일부러 동생한테 왕위를 양보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양녕대군 역시도 그 진안대군 이방원처럼 동생에게 양보한 오태백이다라는 칭송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인 태종이 그 동생인 충녕대군한테 뭔가 왕위를 물려줄 뜻을 알고 뭔가 알아서 미친 척을 해서 왕위를 넘겼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있거든요. 맞아요. 영화의 장면에 들고 있잖아요. 그게 저희 어떤 야사의 기록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태종은 끝까지 장남인 양녕대군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장자인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포기를 안 했는데 그러나 양녕대군이 워낙 왕위에 관심이 없었고 사람까지 죽이고 막 이런 있었기 때문에 기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자를 바꾼 거죠. 결국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종 임금을 만드신 분이니까 평가를 해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태종이 끝까지 고집을 피워서 양녕대군을 임금 자리에 올렸으면 어찌 됐을까라고 했다면 우리 역사는 세종이라는 성군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 하나 있고 한글 창제도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라는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게 참 묘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역사는 가정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참 가정은 없는 건데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역사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신선한 표현이셨어요. 왜냐하면 태종은 명나라로부터 사실은 왕조를 인정받은 태조는 인정을 못 받았는데 태종은 인정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왕권 확립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세종 임금을 만드신 분이다. 알겠습니다. 뭐든지 기승전 세종 임금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